다음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장관의 해임안 건의안을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죠. 해임 건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또.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국회가 시행하는 조처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치 파괴, 의회 족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민주당이 이 169석 다수의 갑질 행포와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 중립성 상실로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그제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제 이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해임 건의안이 뭐 거의 자진 사퇴로 계속 이어졌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만 거부권이 행사됐다라는 뭐 보도 기록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한 7차례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고 또 기억을 해보면 대통령이 윤 대통령처럼 그렇게 강경한 그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좀 뭐 시간을 좀 둔다든지 네. 뭐 하면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뭐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런 어떤 입장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이 투표가 역대 그런 해임 건의안은 대개는 한 정당만 뭐 이렇게 투표하지 않았어요. 제3당들도 다 포함이 됐었어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는 케이스가 있죠. 김두관 의원, 김두관 장관 시절에도 네. 사실상 당시에 한나라당이 주도를 했지만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일부 왜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말고 민주당, 그러니까 작은 민주당이었죠, 당시에. 그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케이스가 다르죠. 이번엔 민주당 단독,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투표였습니다. 그래도 여섯 석이 있는 정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도 역시 이렇게 논평을 했더군요. 옛날 중세 시대에 왕자가 잘못을 하면 왕자에게 회초리를 들 수 없으니까 네. 왕자 대신 매를 맞는 시동이 있었어요. 지금 딱 박진 장관이 그런 케이스냐. 도대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언을 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 실언 많이 합니다. 한 마이크라고 해서 마이크가 꺼질지 모르고 뭐 son of 땡땡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어떤 대통령 굉장히 많았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이나 존슨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비화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국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즉 박진 장관이 지금 이 책임질 일이냐라고 여론이 아마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윤 대통령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가 없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아니고 참사죠. 전반적으로 참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외교부 장관을 하는데 왜 외교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대통령 본인 탓이라고 이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물러나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임 건의안 자체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임 건의안은 원래 네. 법적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인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법률 위반이지만은 해임 건의안에는
정책적 판단 미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정치적 행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예상하고서라도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의도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낸 건 저는 크게 잘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해임 건의안 받아들여 버리면은 네. 이 외교 참사 부분이 이슈가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 사실은 이게 박진 장관의 사태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출구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무리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을까요? 아니, 저 무리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무리하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외교안보실이라고 하는 이 참모들이라도 이 사퇴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장관을 상대로 이런 해임 건의안을 낸 거다. 네. 저는 이렇게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고육지책을 대통령이 받아버리면은 네. 사실 아무 지금 이슈가 종결되는 상황이고 출구가 되는 건데 이 출구를 지금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네. 계속해서 대통령이 주도해서 정쟁을 하겠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박진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만 20년 전 이야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했을 때 박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당시 김무성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대로 이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왜 이제까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왔을 때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수용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편적 인식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지금 노리는 이 정치적 공세가 파장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건 굽힐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 참사라느니 또는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느니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그러고 객관적 사실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지금 모략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야당의 주장 또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네.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은 틀림없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훤히 알면서도 이런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 단순히 정쟁을 이어가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저런 일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겉으로는 이 출구를 마련해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라라고 말하지만 이 이슈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본이 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박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 리더십에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을 잘 했네요. 그런가요? 대통령의 독선적 성격을 이해하고 쓴 전략이네요. 잘한 전략이다. 저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죽을 맛이죠. 그렇게 계속 네. 여당과 야당이 이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또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일관된 방향이 외교 참사라는 어떤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런던 전문 외교가 잘못되었다고 강력히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이 48초에 그쳤다. 그걸 또 공격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식의 그런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금 국민들에게는 지금 당장이야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궁극적으로 야당도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간다고 보면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하는 게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는 정말 후한무치한 행위입니다. 그 발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조문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네, 그것은 따지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을 대고 지금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려면은 대통령이 내가 바이든이라고 했다, 날리면이라고 했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또 거기를 올가매려고 합니까? 네, 신경민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발언에 대해서 해임안까지 강행 처리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리고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단독 처리 부분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좀 이렇게 발목 잡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대해서는 조용히 어떻게 끝날 수 생각하십니까? 있는 일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건요. 이 욕설 파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뭐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꼬이는 과정만 없었다 그러면은 한미 한일 외교는 잘한 건 아니에요. 뭐 참사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야당과 여당이 논란을 벌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건 한일 한미회담은 저는 절대로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욕설 파문만 대통령실이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이렇게 박진 해임안까지 갈 리는 없죠. 이게 지금 덮어씌우기로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을 뭐라면 보호하기 위해서 압으로 막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당 의원들의 작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한미 동맹을 훼손했다느니 자막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느니 정원 유착이 됐다는 이유로 본질을 호도하면서 결국 자업자득이 된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은 욕설이냐 아니냐만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네.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일을 지금 조그마한 일을 지금 엄청난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오로지 대통령실의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유턴을 하는 것 외에는 지금 김재현 의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월요일 아침이라도 월요일 아침이 휴일이면 화요일 아침이라도 만약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면은 저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게 되면 그것도 해결 방안 중에 그것도 좋은 하나일까요? 계기가 될 수 있죠. 지금 쉽게 가고 이 본질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비속어를 쓰고 욕을 한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죠,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조금 자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최근 보면은 공세가 계속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당이 지금 전력을 다해서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와 관련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가 고심을 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스토킹 살인 사건 아시죠? 근데 그 문제는 언급을 회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 멘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피한 건 자신의 어떤 과거가 있거든요. 즉 스토킹 조카에 대한 그런 스토킹 사례에 대한 변호를 했고 그 다음에도 조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변론도 했었습니다. 그게 다시 이 상기되고 재공격이 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을 아마 피하고 싶었을 텐데 이번에도 사실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욕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특히 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민주당 진영 내에 다른 후보들도 상당히 문제 삼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당 대표고 당 대표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당 의원들이 당원들이 어떻게 이 공격,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공격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에 당 대표는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세 분 말씀하신 거에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과연 사과를 하면 이것이 그쳐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참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데 사실은 영국에 가기 전부터 외교 참사를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뭐라 그랬냐면, 영국 가지 마시라. 총리 보내라. 외교 참사난다. 네. 또, 김건희 여사 가지 마시라. 외교 참사난다. 아예 외교 참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을 했고, 제가 보기에 광우병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광우병도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탁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6개월을 국가적 사회 갈등 비용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미국산 쇠고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영에서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총평을 어떻게 하냐면 그건 상관이 없다. 진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이명박 정권의 초기를 흔들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요. 보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외교 어떤 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외교 참사 사과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총리 보내라. 부부가 가지 마라. 이렇게 이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당연히 쥐고 흔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광우병과 똑같은 어떤 그런 케이스로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다시 20%대로 내려오면서 취임 후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의 국정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더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거든요. 김 전 의원님. 이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컸을까요? 당연히 그 영향이 크죠.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은 또 지도 체제가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두 번째 그 출범을 했는데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지 특히 집권 여당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뢰를 좀 갖기 어려운 지금 국면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발언 문제를 당이 또 주도해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저하에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또는 국민들께 신뢰를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추이는 좀 더 변화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취임 이후에 이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간 게 이제 두 차례입니다. 지금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 순방 이후에 추진하려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도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반등의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좀 묘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과하시면은 좀 풀릴 것 같아요. 사과하시면은 그냥 저 중도층들에서 어느 정도 좀 풀릴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밀리면은 끝까지 밀린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적대적 관계에서 문제인데 지금 선거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율 24%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국민적 상식으로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논쟁이 되는 상황 자체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도 왜 안 떨어지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30%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율 30%는 지키고 있으면은 흔히 하는 말로 현재의 국민의힘 내에 이제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구가 대부분이 영남이라 그다가 강남이나 이러니까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른바 한편으로 콘크리트만 보면 지키면 된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한번 보십시오. 지지율 30%를 네. 영남, 강원, 강남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잘 당선되는 곳의 지역으로 분산해 보면은 네. 30%만 나와도 그 지역구에는 한 45%, 50% 그 지지율이 나옵니다. 뭐 그런저런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공천권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진영 교수님한테 지지율 회복의 그 묘수를 물으면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 좋은 그래도 얘기가 나올 수 대통령이 있을지. 사과하면 좀 해결이 그래서 될 이제 것 같다라고 보시죠. 가장 잘못된 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네. 여러 가지 그 국면 전환을 위한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뭐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방향으로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사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든 너무 멀리 와 있거든요. 네.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전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그 생각할 이 혼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또 다른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이제 정치적인 저 상황이 첨예화되면 사실 이게 이제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이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뭐 바이든인지 난리문인지 뭐 그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별로 뭐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국민들에게 어떤 쪽으로 들리느냐라고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와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분은 바이든으로 들리고 지지하는 분은 뭐 이렇게 들린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미 이게 진영 논리로 가버린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진영 논리를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해결하는 게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탠다 그러면은 네. 자꾸 MBC 광우병 사태 2009년도를 소환을 하는데요. 이 MBC 광우병은 MBC 그때 보도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소환을 해서 뭐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항의하는 분들 보니까 지역구가 안전한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MBC 소속 제가 그때 그 보도를 보도에는 그게 PD들이 한 거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지만 보도로는 소화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자막 조작 사건이고 정언유착이라고 변질을 시켜가지고 뭐 MBC가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은 정말 헛다리를 긁어도 남의 다리 엄청나게 세게 긁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뭔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겠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네. 이건 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닝 컨설트라고 그러는 국제적으로 여론조사를 22개국을 놓고 하는 데를 이렇게 쭉 추이를 보면은요. 네. 윤 대통령이 항상 꼴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9월 마지막 주에는 보면은 19, 20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앱을 이용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이게 말하자면 중도층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각 당 대표 회담이 곧 대통령실에서 있을 거예요. 이걸 빨리 해가지고 여기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슈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가처분 신청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신문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르면 또 다음 주에 그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을 하자면 저희가 몇 주 내내 좀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가처분 소송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는 이미 저 법원에서 사실상 공지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처분 소송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네. 사실은 저 지난번 첫 번째 가처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될 당시 결정문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그 당에서 당헌 당규도 고치고 그 고쳐진 당헌 당규에 의해서 새로운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네. 그 지난번 그 결정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한 판사가 재판을 하더라도 네. 그것을 또 그 가처분해서 이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서 비대위가 불법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혹시 만약의 상황에서 인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뭔가 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대안 있으시죠? 뭐 이제 엉망진창되는 거죠. 뭐 대안이라는 게 아니 뭐 일각에서는 빨리 뭐 전대로 대안이 전환을 없는 해서 게 돼.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까지는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그 생각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네. 또 이제 비대위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래도 비대위의 근거가 된 당헌 당규의 문제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네. 어쨌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한 그 일종의 합법적인 그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빠르게 또는 당 전달을 대표의 하고. 그 직무대행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곧바로 전당대회로 넘어가자라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똑같은 결과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종섭 의원님. 네네.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안 이제 심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가처분도 나올 것이고 징계안도 심의가 될 것이고 이게 또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리위의 지금까지의 그 행보를 보면 먼저 징계를 하겠다, 징계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뭐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징계 절차를 완료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우리가 예상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 순서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윤리위는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발언을 갖고 그러니까 신군부라든지 뭐 이런 대통령을 향한 그런 일종의 몇 가지 그 품위에 걸맞지 아니한 그런 발언들이 과연 당원으로서 또는 전 당대표로서 걸맞았느냐를 네. 갖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경찰이 지금 무고죄라든지 또 증거인멸 교사죄라든지 이 혐의들을 만약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윤리 전에 경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역시 윤리위가 이준석 전 당대표를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또는 가처분 신청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 문제들은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인용이 되든 뭐 기각이 되든 아니면 뭐 제명이 되든 역시 제명이 되더라도 끝까지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을 할 때고 네. 또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받아들이고 품에 안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집안은 역시 계속 싸울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뭐 더 큰 어떤 영향을 받지 아니할 거다. 즉 빨리 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결별할 거 빨리 결별하는 게 훨씬 더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뭐 안정된 어떤 정당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좀 네네. 질문 드릴게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심리할 때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함께 심의를 한다고 해요. 연찬의 이제 음주 논란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명 함께 불러서 뭐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같이 부르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냥 이것도 저는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언제나 균형을 잡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준석 대표만 하지 않았다. 즉 이런 어떤 윤회관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 징계를 함으로써 뭐 이 형평성 윤리위에 지금까지 계속 비판을 받았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첫 번째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바로 경찰 수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가 그 후에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징계와는 좀 무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네. 아마 가처분 결과가 이제 기각이 되면 윤리위에서 가장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은 사실 당을 상대로 무익한 소송을 반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근거로 징계를 했을 때의 정당성 문제 때문에 아마 미룬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윤리위원회 자체 임기가 곧 끝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그 전부터 윤리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윤리위 임기 중에 이 네.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예측보다도 원래 정해졌던 타임테이블대로 그렇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한다 논의한다 이 예식. 예. 네. 이어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또 앞서서는 쌍방울 뇌물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까지 구속을 했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결국에는 지금 이 검찰이 속도내고 있는 이 수사 사안들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사망이 좀 좁혀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는 것이 법률적 인과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일단 주장이 나온 상태죠. 주장일 뿐인 거죠. 주장이 이제 대표의. 언론에서 이 흔히 하는 말로 받아쓰고 또 수사가 확대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같은 뭐 이 공범관계가 성립된다는 증거가 되진 않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어떻다, 상방울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대납받은 변호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수사의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이 흔히 하는 문제 있는 기업인 쌍방울이라는 것이 이재명의 측근과 가깝다. 또 거기에 대해서 스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맞는지 이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지 한번 기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신 의원님, 그리고요, 검찰이 또 이제 성남FC 후원금 관련해가지고 두산건설 전 대표하고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도 함께 재판을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뇌물 혐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게 공소장에 나타나야 되겠죠. 지금 성남FC 관련해서는 두산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개 관련되는 병원 등등 업체들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유구무원으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두산 건설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두산의 본사를 압수수색한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검찰이 공소장 작성을 하기 이전에 흘리는 것도 없고 시사를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성남FC가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짐작을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3자 뇌물죄는 입증 자료가 생기면 언제든지 뇌물죄로 전환이 가능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인지 증거가 없는 것인지 네. 그건 지금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사이를 조금 거리두기 하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 당연하죠. 지금 이화영 그 부지사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주가 조작, 법카 뭐 등등 그리고 아들 취직 등등 개인 비리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 보면은 이게 이화영 부지사 그 당시 부지사 선에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김성태 회장입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이 태국인지 베트남인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태국과 베트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특종이라는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김성태 회장이 검찰과의 딜에서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성태 회장을 네. 어떻게 보면 국내로 압송할 수 있는 근거를 검찰이 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수사, 김성태 수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요.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언급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보면 지금 뭐 민생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비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힘을 쏟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의혹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전국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지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거리를 두고 민생을 강조하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